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약한 미스터리 작가 패트릭 퀸틴의 불운한 남자입니다. 20세기 초 미국 추리소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을 써온 퀸틴은 그의 고유한 스타일과 문장력으로 문학적 감각이 뛰어난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불운한 남자는 그의 단편집 금고와 노처녀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불운한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해리 랜드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머리 위에 초라한 쥐색 커튼 줄에는 안에 젖은 나일론 양발 두 컬레가 널려 있었다. 아래층 부엌에서 일요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노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혼한 지 21년이 지난 지금은 노모가 아침 식사 준비 때에 내는 소리에 너무도 익숙해져 그 모습까지도 어렴풋이 눈에 떠오르곤 했다. 어질러진 테이블에서 오렌지를 짜고 있는 노모의 입술에는 언제나 담배가 물려있다. 그녀는 일요일 아침에는 결코 제대로 옷을 입는 법이 없었다. 낡은 분홍빛 누비 가운을 걸치고 부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녀의 여인 몸매. 매일 이렇게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면 아내에 대한 혐오감이 해리 랜드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게으름뱅이였다. 안락한 생활이 좋았다. 약국에 나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부터 시작될 길고 나른한 일요일 하루를 생각하며 이렇게 따뜻한 탕 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김이 자욱한 좁은 욕실에 이렇게 누워 있노라면 반드시 아내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서서히 끓어오르곤 했다. 그런데 오늘은 늘 하던 대로 욕조에 몸을 담근 채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증오감에서 전적으로 해방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사람의 마음을 찔러오는 검은 눈, 예민하고 냉정한 얼굴, 희끗해지기 시작한 단발머리가 눈앞에 어른거렸으나 혐오감은 거의 일지 않았다. 노모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해리의 기분을 이처럼 변하게 만든 것이다. 즉, 어떤 방법으로 언제 아내를 죽일 것인가를 어젯밤 확실하게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때의 불장난이 열렬한 연애로 변하듯이 그의 마음에 한번 자리 잡은 그 살인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의 가슴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오래된 친구와도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조금도 끔찍하게 여기지 않았다. 죄의식도 없었다. 그녀에게 구원했던 것은 독립심이 강한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약학 실력과 그도 약학대학을 나왔다. 약국을 차릴 만한 그녀의 유산 때문이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옛날에 그런 뻔뻔한 동기들도 다 퇴색해버렸다. 게다가 가게가 번창하게 된 것은 아내의 노고 덕분이었는데도 그는 한 번도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핸섬한 해리 랜드. 그러나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비참한 남자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혼은 불가능했다. 약국의 절반은 아내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노모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약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생활을 억지로 견뎌온 해리 랜드로서는 살인이야말로 정말 영웅적이고 용감하며 남자다운 시도인 동시에 최후의 저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런 용기는 프란시스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노예 같은 일상에서 그를 해방시켜 준 것은 버스에서 생긴 프란시스와의 꿈 같은 만남이었다. 프란시스는 젊고 우아하고 순종적이었다. 한마디로 노모에게서 찾을 수 없는 모든 장점을 다 갖추고 있었다. 프란시스야말로 자신의 인생에 어울리는 여성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만일 히든 카드만 잘 쓴다면 그녀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다. 계획은 그야말로 완벽했다. 그는 마치 예술가처럼 머릿속으로 그 구상을 몇 번이고 다시 검토했으며 간결하게 다듬어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다. 살인에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약제사에게 있어서는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 외에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해리, 끼경과 특유의 쉰 듯한 노모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곧 내려갈게.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친절한데 스스로도 놀랐다. 눈치채이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거칠게 일어선 그는 심술궂으면서도 타이르는 듯한 어조로 덧붙였다. 좀 진득하게 참을 수 없어? 몸을 닦으며 김이 서려 있는 거울을 봤다. 45의 몸매치고는 괜찮았다. 배가 좀 나오긴 했지만 약간의 운동만 하면 곧 원래대로 될 것이다. 얼굴 생김도 마음에 들었다. 가지런한 치열, 멋진 콧수염, 수치 많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진한 눈썹. 프란시스는 그녀가 사서로 일하고 있는 교회 도서관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그의 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맨 처음 호감이 갔던 게 바로 당신 눈이에요. 버스 속에서 제 책을 주워주셨을 때 그때 본 그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진지한 눈이거든요. 그 말을 듣자 해리는 만일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 그녀가 어떻게 생각할까 싶은 걱정이 퍼뜩 스쳤다. 그래서 반 장난삼아 가명으로 자기소개를 했는데 운이 좋았다. 프란시스는 사람을 잘 믿는 타입이었다. 세일즈맨이며 얼마 전 아내를 잃었다는 그의 얘기를 그녀는 곧이곧대로 믿었다. 집과 가게를 팔고 모든 것을 정리하면 프란시스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녀가 골치 아픈 내막을 알게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노모가 불렀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괜히 혼자 싱글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 해리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거울 속에는 흰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은 해리 랜드는 불과 몇 시간 내로 바뀔 모든 것을 생각하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 생각만이 머리 안에 가득했다. 뭔가 유쾌한 짓, 휘파람을 분다든지 계단 난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온다든지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섰다. 낡아 빠진 분홍색 누비 가운을 걸친 노모는 달걀 부침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입에 담배를 문 채 언제나처럼 그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어머, 오늘 아침은 꽤 깔끔하네요. 그런 뜻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설거지를 해준다든가. 어젯밤 두 사람은 저녁 설거지를 해두지 않았다. 여느 때 해리 같으면 부엌일 따위에 남자답지 못한 일에 짜증을 냈겠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다. 접시를 닦으면서 창밖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좀 더 명확히 말하면 그 일이 일어날 장소가 보였기 때문이었다. 해리랜드의 집은 전쟁 전에 대충 개발된 채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황폐한 언덕 위에 있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숙모에게 뜻밖의 물려받은 유산으로 산 것이었다. 이곳의 부동산 가격은 상당한 고가로 뛰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차액을 바란다면 매각하는 것도 손쉬운 일이었다. 그는 접시를 닦으면서 창밖을 뚫어지게 내다봤다. 지난주에 내려 쌓인 눈이 아직 여기저기에 남아 있었다. 밤이 되면 눈은 다시 언다. 거리를 향해 언덕을 돌아 내려가는 S자형 커브길이 뚜렷이 보였다. 커브길의 표면은 얼어붙어 있었다. 조금이라도 커브를 심하게 튼다면 틀림없이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떨어질 것이다. 이 근방 사람들은 그곳을 죽음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일요일인 오늘 오후에 노먼은 결혼한 동생을 만나러 가기 위해 그 길을 지나게 된다. 거기서 차가 옆으로 미끄러지면 그녀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낡은 세단차의 브레이크 상태가 좋지 않다면 그 사고는 거의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해리랜드는 확신하고 있었다. 오늘처럼 특별한 일요일 오후 브레이크는 틀림없이 상태가 좋지 않으리라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의 동정어린 말에 암담하고 창백한 얼굴로 응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봤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제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젖은 접시를 선반에 올려놓으며 그는 작은 소리로 콧노래를 불렀다. 어머, 노모가 말했다. 콧노래를 다 부르다니 오늘 아침은 기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군요. 멋있는 여자친구라도 생겼나요? 이어서 그녀의 몫인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에는 당신 정도의 나이의 남자에게 흥미를 가질 여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알아요? 라는 비웃음의 여운이 담겨져 있었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쌓여온 증오가 한꺼번에 그의 마음으로 밀려들었다. 노먼은 계란 부침이 담긴 접시를 소리나게 테이블에 놨다. 자, 드시죠, 도난 씨. 그리고 좀 더 스마트하게 몸을 가꾸셔야죠. 그는 싱크대를 뒤로 하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담배를 입에 문 채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제약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잡지를 가져오려고 다시 자리를 떴고 식사 중에도 계속 독서에 몰두했다. 노모는 가끔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며 남편이 약재 지식에 있어
얼마나 뒤져 있는지를 넌지시 암시하기도 했다. 그것도 살인 동기 중에 하나였다. 커피잔을 잡은 해리 랜드의 손이 미미하게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흥분한 탓이었다. 부엌 정리를 마치고 노먼은 잡지를 들고 거실로 가 앉았다. 해리는 장작을 패러 가는 척하며 집을 나와 차고로 갔다. 차를 만지는 건 꽤 숙련되어 있었고 즐겁기까지 한 일이었다. 낡은 작업복 바지가 차고에 놓여 있었다. 바지를 입고 그는 고물차 밑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브레이크 호스를 줄질하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페달을 조금이라도 난폭하게 밟으면 호스는 터질 것이다. 그는 아내의 운전 버릇이나 도로 상태를 훤하게 잘 알고 있었다. 아내는 죽음의 길에 도착하기까지는 브레이크를 쓰지 않다가 그곳에 다다르면 언제나 힘껏 페달을 밟았던 것이다. 그는 작업복 바지를 벗고 찬물로 손을 씻었다. 그리고 쌓여있는 장작 더미에서 한아름 가득 통나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노먼은 잡지에 가있던 검고 빈틈없는 눈을 들어서 그를 쳐다봤다. 어머, 정말 가정적이네요. 웬일이에요, 오늘 아침은? 그는 난로로 다가가 장작을 바닥에 내려놓으려고 몸을 숙였다. 등 뒤에서 노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길이 좀 안 좋죠? 엘라를 만나러 가는 일 미루는 게 어떨까요? 통나무 한 개가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가 대답했다. 엘라는 언제나 그랬듯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전화도 안 되고 당신이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사고라도 난 줄 알고 걱정할 텐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노먼은 다시 한번 재밌다는 듯이 웃었다. 아무래도 나가는 편이 좋겠네요. 그래야 당신도 새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갈 기회가 생길 테니까. 해리 랜드는 부엌의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노모를 위해 차고에서 차를 꺼내 도로에다 조심스럽게 준비해 놨다. 낡아 빠진 푸른 모지코트를 입은 노모가 차에 올라탔다. 조금만 있으면 죽음의 길을 향해 달리는 차가 보일 것이다. 내장이 죄어드는 듯했다. 이상하게도 취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그 길에 오후의 햇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그때 불쑥 한 대의 차가 햇빛에 반짝이며 나타났다. 노모의 차였다. 차가 그 길에 들어선 것이다. 순간 급경사가 시작되는 곳에 이르자마자 차는 심하게 흔들리더니 이윽고 길 옆으로 미끄러지며 고꾸라졌다. 이어서 차가 굴러 떨어지면서 내는 날카로운 금속성의 굉음이 정적을 깨뜨렸다. 차가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그 굉음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는 창에서 눈을 뗐다. 소리를 지르며 손뼉이라도 치고 싶었다. 프란시스가 살고 있는 하숙집에 전화를 걸어 결혼해 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빙긋 웃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의 입가를 스친 미소는 바로 작품을 다 끝냈을 때 피어나는 예술가의 웃음 같은 것이었다. 그는 거실로 가서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이렇게 해두면 바깥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차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또 그는
노모가 읽다만 그대로 흩어져 있는 잡지들을 치웠다. 곧 이웃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맞을 준비는 다 된 셈이었다. 벨이 울렸다. 해리랜드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문으로 향했다. 그 길 근처에 살고 있는 그랜드 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랜드 씨, 당신 부인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차가 죽음의 길에서 추락했어요. 해리랜드는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설마 그런 일이... 뭔가 들리는 것 같긴 했지만 라디오 소리가 커서 차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거실 창문에서 제가 똑똑히 봤거든요. 빨리 가보세요. 그랜드 부인이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그는 눈이 쌓여있는 길로 나와 그녀의 뒤를 쫓아 달려갔다. 죽음의 길에는 벌써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와 있었다. 해리랜드는 아내의 이름을 흐느끼듯 부르면서 군중을 헤치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골짜기 저 아래에 불길에 휩싸인 차량의 파편이 보였다. 그 언덕의 경사면 조금 아래쪽에 녹색의 무엇인가에 몸을 숙이고 있는 세 사람의 남자가 보였다. 그중 한 사람이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왔다. 그 남자는 해리에게 다가와 그의 팔을 잡더니 위아래로 흔들었다. 부인께서는 문을 열고 차에서 빠져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신에 계십니다. 상처가 조금 있긴 하지만 저 아래에 계시는 피터슨 의사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기적이었다. 노먼은 복사뼈가 삐어 신경계통에 쇼크를 받았을 뿐 멀쩡했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심한 외상도 없었지만 피터슨 박사는 수주간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지시했다. 그 일이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사건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안도감에서 다른 일은 전혀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노모와의 생활이 최악의 상태로 서서히 진전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까다로운 병자인 노머는 쉴 틈 없이 간호를 요구했다. 동생인 엘라는 애가 넷이나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해리는 어쩔 수 없이 비싼 일당으로 간호사를 고용했다. 아내가 교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일토록 혼자 약국에서 일해야 했고, 점심은 카운터 뒤에서 샌드위치로 때우기 일쑤였다. 밤이 되어도 헌신을 강요당했기에 프란시스를 만날 기회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해리는 프란시스에게 전화를 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져서 좀처럼 만날 틈이 없다고 힘없이 말했다. 프란시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쌀쌀맞게 들렸다. 사태의 악화를 한층 더 부추기는 것은 이제 차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새 차를 사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보험금이었다. 매일 아침 그는 간호사가 오기 전에 노모의 아침 식사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2시간이나 빨리 일어나야 했고, 눈이 녹아 질퍽대는 길을 걸어 나가 버스를 타고 출근해야 했다. 모든 파국적인 결과 중에서도 노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배려해주며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생활 양식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작은 집이라 침실은 하나밖에 없었다. 아내는 늘 담배를 피우며 분홍색 가운을 걸치고
침대에 앉아서 마치 늙은 여왕처럼 가게의 경영을 지시했고 때로는 신랄한 어조로 그에게 명령을 해대기도 했다. 마음속의 죄의식 때문인지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그녀의 겁나는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아내에게 순종했다. 새벽부터 남편을 깨워 아직 잠이 덜 깼을 뿐만 아니라 추위와 증오로 몸을 떨고 있는 그에게 오렌지 주스나 데운 우유를 가져오라고 시키는 버릇도 점점 심해졌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노먼은 침실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자고 졸랐다. 해리는 얼어붙은 언덕 아래서부터 집에까지 트리를 끌고 왔고 그녀의 비앙거림과 까다로운 입맛에 진저리를 치면서 트리를 꾸며야 했다. 간호사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신청했다. 크리스마스에 해리랜드는 약국문을 닫고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칠면조를 요리하고 멋진 포장까지 해서 아내에게 바쳤다. 그날 밤 해리랜드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그녀를 한 번 더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 한 사소한 사건이 두 번째 계획을 떠올리게 해주었다. 노먼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도 며칠간 병석에 누워 지내다가 이윽고 지팡이에 의지해 절뚝거리며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해리는 아내의 담배가 불이 붙은 채 잿더리에서 떨어져서 마른 크리스마스 트리 가지 밑에서 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욕실에 있을 때였다. 본능적으로 그는 불을 비벼 껐다. 그러나 불을 끄고 있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약품 소매업자 협회에서 이틀 후에 연회를 열기로 되어 있었다. 노모도 그 일을 알고 있었고 뭔가 장사에 도움이 될 만한 화제가 오고 갈지도 모른다며 그에게 한번 참석해 보라고 권유했었다. 만일 그 시간에 노모가 담뱃불을 끄지 않은 채 진정제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그 불이 침실에서 올마부터 집 전체로 번진다면 어떻게 될까? 집은 보험에 들어있고 게다가 어차피 팔 생각이었다. 일종의 시한 장치가 필요했다. 그는 이 문제도 잘 해결했다. 그는 약국에 있던 기름 2통을 집으로 가지고 왔다. 트리 주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양초를 세워두기만 하면 되었다. 양초는 점점 타들어가 얼마 후엔 기름에 불이 붙게 될 것이다. 그 불은 크리스마스 트리로 옮겨 붙을 것임에 틀림없다. 해리랜드는 자신의 남성다움이 되살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비장한 결의를 감춘 잘생긴 얼굴에 기운찬 미소가 돌아오고 있었다. 연애가 시작되기 30분 전 감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해리랜드는 부엌에서 우유를 데워 그 속에 강력한 수면제 세알을 떨어뜨려 녹였다. 그리고 우유를 2층으로 가지고 올라갔다. 나가기 전에 우유 한 잔. 꽤 생각해 주시네요. 노모의 날카로운 검은 눈이 조서어린 찬탄의 빛을 바라며 그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게다가 오늘 밤은 꽤 서두르시네. 그녀는 잿더리에 담배를 던지고 우유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방 안 여기저기를 정리하는 척하며 아내를 몰래 지켜봤다. 창을 열까? 이런 밤에요? 그것보다 욕실에 좀 데려다 줘요. 잠시 후에 욕실을 나온 노먼은 약기운으로
다리가 휘청거리고 있었다. 해리가 그녀를 침대로 안고 가 눕혀주는 동안에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내 깊은 잠에 빠졌다. 해리랜드는 주의 깊게 죽음의 준비를 마쳤다. 그는 양초에 불을 붙였다. 아마 30분 정도 아니면 길어야 1시간. 트리는 멋지게 타오를 것이고 그 불은 커튼에 옮겨 붙을 것이다. 순식간에 방은 불의 연옥으로 변할 것이다. 발소리를 죽여가며 방을 나올 때도 작은 양초는 잘 타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까지의 길을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내려온 해리랜드는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을 풀고 있는 프란시스의 애정과 감사로 가득한 얼굴을 상상해 봤다. 역시 크리스마스 선물을 잊고 있진 않았군요. 어머, 스프링 랄락.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기예요. 고마워요. 이렇게 비싼 걸. 막 연애가 시작되었을 무렵 전화가 걸려왔다. 그날 아침 해리는 그가 이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웃 사람들이 알도록 지나가는 길에 그랜드 부인에게 말해놨던 것이다. 전화는 그랜드 씨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몹시 흥분되어 있었다. 어서 돌아오게 랜드. 자네 집에 불이 났어. 해리랜드가 탄 택시가 얼어붙은 언덕을 힘들게 올라왔을 때 집 주변은 여러 대의 소방차와 모여든 사람들로 혼잡했다. 불은 거의 꺼져 있었지만 2층은 다 타버린 것 같았다. 세찬 흥분이 솟구치면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택시에서 내렸다.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아 잔디밭을 가로질러 이웃집으로 끌고 갔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노모가 소파에 누워 있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연기 때문에 눈을 떴겠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있는 노모의 검은 눈에는 진지한 후회의 빛이 어려 있는 듯 했다. 해리, 정말 부끄럽군요. 침대 위에서 담배를 피우다니. 틀림없이 제가 잠들어 버렸을 때 담뱃불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옮겨 붙은 걸 거예요. 위층과는 달리 아래층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보험회사의 조사원은 화재의 원인을 문제 삼진 않았지만 건물의 상태로 보아 보험금 총액의 3분의 1밖에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재료비와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집을 수리하려면 해리가 저축한 돈까지도 거의 다 써야 할 판이었다. 주택난 때문에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사는 것은 불가능했다. 해리와 노모는 다 타버린 집 아래서 캠프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러던 중 다행히도 약국 2층에 사는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좁기는 하지만 일단 그곳에서 살기로 했다. 노모의 걸음걸이는 아직 불안했다. 피터슨 박사는 화재로 생긴 쇼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을 잃은 책임의 전부를 자신에게 돌린 노모는 침대에 누워있지 않으려고 했다. 그녀는 마치 죄를 갚겠다는 듯이 지팡이를 짚고서 오랜 시간 약구기를 하곤 했다. 그러기 수주 만에 그녀는 몹시 쇠약해져 버렸다. 피터슨 박사는 그녀의 심장 상태를 진찰한 뒤 에피네프린을 처방하고 그녀를 침대에 누워있게 했다. 해리랜드의 생활은 다 타버린 침실의 재와 같은 잿빛의 나날이었다.
노모의 동생 엘라가 찾아왔을 때 그는 침대를 빠져나와 프란시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명은 점점 설득력을 잃었고 그녀의 태도는 더욱 쌀쌀해져만 갔다. 이건 그가 꿈꾸던 스프링 랄락의 빛깔. 꿈과 감사로 충만해져서 얼굴을 붉힌 그녀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것이었다. 어서 손을 쓰지 않는다면 프란시스를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방에서 덮쳐오는 재난에 휩싸여 있는 자신의 미래가 점점 선명해져만 갔다. 나날의 생활은 그를 괴롭혔고 그만큼 자신의 계획을 꼭 이루고 말겠다는 결의도 점점 커져갔다. 그러나 그 어떤 계획도 자세히 검토해보면 다 위험해 보였다. 한 번은 약품 상자에서 청산가리를 꺼내 노모의 스프에 넣으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흐릿하게나마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자기 방어의 본능이 겨우 그를 제지했다. 대신 그는 주머니에 그 캡슐을 언제나 넣고 다녔다. 그것만이 그의 편이 되어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마침내 기회가 왔다. 해리랜드는 기민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 있는 남자만이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에게는 용기도 기민함도 모두 갖춰져 있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노모는 읽고 싶은 책이 있으니 동생 집에 가서 좀 빌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가 막 나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그녀의 발작이 시작됐다. 에피네프린이다. 침대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괴로워하고 있는 아내를 봤을 때 피터슨 박사가 처방해준 그 약의 이름이 자신과 그녀 사이에서 크고 빨간 대문자가 되어 떠오르는 듯 했다. 노모는 언제나 에피네프린 주사약과 피하 주사기를 침대 옆에 놓아두었다. 그녀는 피터슨 박사에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만일 새로운 발작이 시작되는 것이 느껴지면 자신이 직접 주사하겠다고 오래전부터 말해왔었다. 에피네프린을 2회분 주사한다면 노모 같은 여자라 해도 반드시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혼자 방에 있던 그녀가 갑자기 시작된 발작을 진정시키려고 하다가 실수로 지나친 양의 약을 써버렸다고 한다면 누가 의심할 것인가? 이건 확실히 청산가리보다는 독창적인 방법이다. 해리랜드는 주사약 2회분을 주사기에 채워 넣었다. 노모는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약을 주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해리랜드는 주의 깊게 2개의 주사약과 주사기에서 자신의 지문을 닦아냈다. 그리고 주사약을 손수건으로 싸서 노모의 왼손으로 가져가 지문을 찍고 침대에 놓았다. 그 다음엔 조심스럽게 손수건으로 주사기를 들어 노모의 오른손에 쥐었다. 침대에 떨어뜨렸다. 사망 시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위해 해두어야 할 일이 있다. 해리는 노모가 읽고 싶어 했던 책 때문에 엘라의 집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침실의 문을 닫았을 때 해리랜드는 그 속에 자신의 과거도 함께 가두어 버렸다고 생각했다. 해리는 엘라와 커피를 마시며 즐겁게 얘기를 나누었다. 이때까지 자신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노모의 동생이 그날 저녁은 웬일인지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이야기를 마치고 그는 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약국으로 돌아왔다.
자신에게도 가끔 에피네프린을 사용할 일이 있을 것이다. 요는 며칠 동안 잘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리랜드는 그다지 염려하지 않았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믿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는 죽어있는 아내를 발견하고 망연해하는 그런 남편에게 어울리는 표정을 준비해 두었다. 피터슨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해야 할 말을 연습하느라고 그는 집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침실로 갔다. 해리랜드의 시선이 침대에 멈췄을 때 그곳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프란시스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말없이 굳어진 표정으로 그녀는 침대 발치에 서 있었다. 그녀는 노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머는 헝클어진 침구에 쌓여 엎드려 있었다. 그가 방으로 들어오자 프란시스가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그 눈은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공포와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뭔가 말도 안 되는 속임수라고 그는 생각했다. 어머, 이제 오세요? 노모의 가냘프고 쉰 듯한, 그래서 비꼬는 듯한 여운을 남기는 목소리가 침대 쪽에서 들려왔다. 당신 여자친구도 지금 막 온 참이에요. 불쌍한 바보 해리랜드. 내가 이 아가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엘라의 친구가 당신들이 레스토랑에 같이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쉽게 이 아가씨 이름과 살고 있는 곳을 알 수 있었죠.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가 되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결정적인 타격은 노모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그만큼의 에피네프린으로 죽지 않을 인간은 아마 없을 것이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 여자를 죽일 순 없단 말인가. 무릎이 떨렸다. 노모의 검은 눈이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 불쌍한 아가씨에게 설명해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가명을 썼다죠? 게다가 호랍이라고 했다면서요. 호랍이라.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녀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굳어있는 프란시스에게 눈을 돌렸다. 저 사람은 날 죽이기 위해 3번이나 시도했어요. 첫 번째는 자동차 브레이크에 손을 댔어요. 다음엔 집에 불을 질렀죠. 그리고 이번엔 에피네프린이에요. 당신을 얻기 위해서였죠. 기특하지 않아요? 해리랜드는 프란시스를 돌아다 봤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만 같았다. 프란시스, 내 말 좀 들어봐. 실은 저건 다 거짓말이야. 난...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신문하듯 그를 바라봤다. 해리랜드에게는 폭탄이 터질 때만을 기다리는 듯한 침묵의 순간이었다. 프란시스는 전화기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경찰을 부탁합니다. 서둘러 주세요. 여기서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해리랜드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엄연한 사실이 앞에 놓여 있었다.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해서 무참히 수포로 돌아갔는지도 알았다. 차도 집도 잃고 그리고 이제 애인까지도 잃은 것이다. 경찰은 3가지 사고와 연관된 죄상을 냄새 맡고 마침내 밝혀낼 것이다. 자신을 위기에 빠뜨릴 살아있는 증인으로 노모가 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프란시스도 그녀 측 증인이 될 것이다.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말 그대로 절대절명의 상황이었다. 기묘하게도 너무나 큰 비참함 때문에 오히려 공포심은 사라졌다. 모든 계획은 완벽한 실패였다. 아마도 그것은 자신의 운명이 필연적으로 걸어야 하는 길인지도 몰랐다. 크나큰 실패. 유명한 비극의 등장인물은 모두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식의 운명을 맞이하지 않았던가. 그 위대한 최후를 맞아 그의 배우 근성이 고개를 들었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프란시스도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알아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대수롭지 않은 약국주인 해리 랜드라는 것을 완전히 잊고 묘하게 흥분된 기분이 들었다.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청산가리 캡슐을 지었다. 해리 랜드는 태연하게 욕실로 들어가 자물쇠를 채웠다. 노모랜드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소유가 된 약국을 기분 좋게 둘러봤다. 요 몇 년간 그녀는 남편과의 생활에 완전히 염증을 느끼고 있었으나 남편에 대한 희미한 연민의 정은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노모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결코 동정 따위를 하는 법이 없었다. 그것이야말로 해리의 큰 불운이었다. 그는 옛날부터 어리석은 자였으므로 자신도 어리석었던 적이 있었다. 그 자동차 사건 때 차가 굴러 떨어질 때까지 그가 브레이크에 손을 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어리석음과 그녀 자신의 목숨을 바꿀 뻔했었다. 하지만 해리가 자기를 죽이려 했고 그게 실패한 이상 틀림없이 다시 한번 시도하리라는 걸 깨달은 이후 그녀는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남편을 괴롭히며 그 젊은 여자로부터 떼어놓은 것은 재밌기까지 했다. 그 후 데운 우유에서 수면제 맛이 났을 때 그녀는 곧 욕실로 가 해독제를 먹었다. 그녀는 잠에 골아 떨어진 척했고 그가 만든 장치를 보고 내심 감탄했다. 그의 집이 타는 광경을 보는 것도 어쩐지 즐거웠다. 사실은 그때 그녀는 경찰에 갔어야 했다. 그런 연극을 그 이상 계속했던 것은 모험이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상대는 어리석은 해리이기 때문에 위험은 없었다. 일부러 디기탈리스를 복용해서 일어난 최초의 심장 발작은 피터슨 박사까지도 속일 수 있었다. 두 번째의 발작은 준비해둔 주사기와 살균한 물을 가득 채운 에피네프린 주사약에 의한 연극이었는데 아무리 상대가 해리라고 해도 곧 들킬 것 같은 함정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소처럼 씩씩하게 함정에 발을 들여놓아 자신의 유죄를 아니 사형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주었다. 그랜드 부인이 칫솔과 치약을 사러 약국에 왔다. 그녀는 노모에게 상냥하게 인사했다. 해리의 자살 이후 모두들 새삼스럽게 친절해졌다. 치약을 꺼내며 노모는 만일 프란시스가 그 결정적인 자리에 없었다면 과연 해리가 자살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 봤다. 그와 프란시스를 대면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모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만사가 잘 되고 있지 않은가. 정말 이 악국을 혼자서 척척 해 나가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열심히 해나갈 뿐인걸요. 노모랜드는 재빠르게 치약과 칫솔을 싸면서 대답했다. 그래도 무슨 일이든 여자 손 하나만으로 하려니까 때때로 힘들 때도 있어요.